네, 시사인 유튜브 금요일의 코너 김만건의 정치하는 인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건 박사, 이한우 PD와 함께 총선 화제 인물과 이슈를 깊이 탐구하는 시간인데요. 정치 시사계 유튜브계의 EBS를 꿈꾸며 왜 이렇게 늘 입에 붙지 않는지 이게 어려워서 시사계와 네. EBS가 어울리기 힘들어. 정치 시사계의 시사 유튜브계 EBS를 꿈꾸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손님들 모셨는데요. 정치학자인 이관우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시청자분들하고는 처음이니까 이관우 네. 교수님 먼저 좀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관우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우리 김만건 선생님하고 영원 멘트가 예. 아까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랬대요? 가세관계. 우리 안 친하다고. 네. 친하지는 않아요. 좋아하는 거지. 네, 좋아하는 거지. 친하지는 않은데, 네, 저는 철저히 갑을 관계로, 만건 선생님이 나와라 그러면 저는 나오고, 그런 사이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 우리 이건우 박사님은 저희 정치학계에 되게 중요한 아이돌인가요? 존재입니다. 중요한 존재고 아이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희 정치학자들 중에 실전 경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원래 이제 실전 경험이 실제 이제 국회나 그리고 또 정부 경험 그리고 뭐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메시지 네. 비서관으로 계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직접 다 쓰신 분이기도 하고. 예. 국회, 정부, 대학 어디가 제일 좋으셨습니까? 저희 지방 정부에서 제가 지방 정부에 직접 일한 것은 아니지만 네네. 지방 연구원에 있을 때, 네, 그때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방 연구원? 네, 경남 연구원에 있을 때 네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메가시티. 네, 그쵸, 메가시티라든지 불경 불공 메가시티라든지 또 당시에 재난지원금도 그 중앙정부보다는 이제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이쪽에서 이제 그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네네. 이야기를 먼저 했었어요. 맞아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경남이 먼저 했습니다. 이것이 다 이관우의 밑그림이었다. 메가시티나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걸 때. 메가시티 재난지원금 다 이제 그때 거기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 부울경 메가시티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실제로 활성화시키고 만드는데 가장 기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가장이라고 하긴 어렵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목포 분이세요. 경남에서 일했지만 목포 사람이다. 네. 제가 좀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구와 부산과 경남에서는 선거를 해봤어요. 네. 진짜로 이렇게 이른바 험지로 가서 선거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고향에서 환대받는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네. 선거 조금 해봤고, 이제 예전이죠. 예전이고 선거를 조금 해봤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유학 가기 전에 국회에서 좀 일을 했었고,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전공을 나중에 의회라든지 대표제 같은 것들을 하게 된 계기가 좀 되기도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저희 우리 코로나 막판 시기에 총리실에서 이제 연설 비서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2주마다 한 번씩 들으셨던 이번 주에는 방역 단계가 몇 단계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그걸 주로 쓰셨군요. 진짜 너무 코로나 지겨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고 방역 단계를 올리게 되면 그 소상공인 분들은 정말 절망적인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 참 힘들죠. 네, 이제 그런 기억들이 가장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가 사실은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아마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 물가, 고물가 문제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한우 PD도 그래도 인사 좀 하시죠. 네, 저희는 저번 주 토요일에 뉴스인 공개 방송을 했었고, 네, 3월 30일에. 네. 그리고 4월 10일 총선 때는 이제 경향신문이랑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과 함께 총선 합동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총선이 다가오지만 매우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전선거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제외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62.8%. 역대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좀 최고치였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총선에 대한 어떤 뜨거운 관심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 사전선거 투표율도 얼마나 나올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오늘 이제 정치학자 두 분을 모신 만큼 투표를 앞둔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나단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뭐 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뭐 어떻게 하는데 이런 얘기보다도 좀 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투표라고 하는 행위, 시민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좀 이 얘기 먼저 해보죠. 단도직입적으로 투표를 꼭 해야 되는가? 굳이. 굳이 왜? 네, 물론 저는 오늘 사전 선거를 했습니다. 저도 오늘 하러 갈 겁니다. 저도요. 저는 하루 정도 생각해보고 토요일쯤에 5일과 6일이 이제 사전 선거니까 네. 투표 꼭 해야 됩니까? 뭐 투표 그 누칼협이라는 말 있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니? 네, 투표하면 발음을 들었네요. 혹은 아니면 네. 투표 안 하면 뭐 이런 얘기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일단 결과적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는 게 좋다. 아, 선생님도 네, 고민은 좋다. 하지만 하실 거다. 뭐 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보통의 시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일단 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이제 그 이몬 버틀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네. 학자가 나쁜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마지막에 어려운 얘기를 앞에 막 써놓고 맨 마지막에 한 3페이지 정도 책 쓴 게 끝 마무리에 뭐냐면 네. 이런 걸 물어봐요. 우리가 투표하는 게 합리적일까?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rational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reasonable한 게 있어요. 둘 다 우리말에서는 보통 합리적이라고 번역되는데 네. 저는 사실 좀 구분하고 싶어서 앞에 거는 그냥 합리적 이다. 말 그대로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나한테. 이건 뭐냐면 경제학에서 BC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핏 코스트를 따져가지고 네. 내가 투표하는 게 요만큼 귀찮아. 근데 내 표의 가치가 얼마큼 있지? BC를 따지면 합리성이 떨어져요. 잘 안 나와. 그쵸. 우리가 저기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뭐 이런 거 할 때 BC를 따지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내가 뭐하러 투표를 하러 가지? 막 몇만 표 중에 내가 하는데 그래서 레셔널 초이스로 따지면 요게 쉽지 않아요. 누칼협이 아니면 잘 안 하게 되지. 그렇죠. 칼 근데 들고 협박하지 않으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행위들 중에 인간이 하는 행위들이 다 레셔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리즈너블한 행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치에 맞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좋다고 보는데 리즈너블은 네, 이치에 그러니까 맞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00원으로 붕어빵 3개 사는 게 좋아요? 2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3개요. 3개잖아요. 이게 레셔널한 거예요. 가성비. 가성비. 근데 이쪽에 내가 그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할머니가 저 붕어빵 제가 2개 팔아드리면 집에 빨리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 네, 여기 좀 큰 매장이고 저희 할머니가 조그맣게 팔고 계신데 내가 저거 빨리 2개 사드리면 이 추운 날 얼른 들어가실 텐데 그럼 내가 1,000원으로 저 2개 사요. 이게 리즈너블한 행위예요. 이게 잘못된 행위가 아니고. 예, 무슨 얘기냐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만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위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비합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의미가 있고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건 논리적으로도 설득이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리즈너블한 행위인데 우리가 투표하는 행위는 레셔널한 합리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리즈너블한 행위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있고 또 권리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보세요. 투표를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루 생각해 보겠다 그랬는데 뭔가 공적인 사고를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그렇죠. 예, 맞아요. 살면서. 살면서. 몇 번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저놈이 잠깐만 표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는 많지만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나마 누가 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진지하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잘.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정말로 내가 누구한테 투표를 할 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투표를 하시는 게 누칼협이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이치에 네, 맞다. 이치에 맞다. 개개인의 합리성과 집단 행동의 결과는 좀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집단 행동의 논리라고 이제 또 얘기하기도 하는 건데 개개인들은 자기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거대한 재앙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로 많이 드는 게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슴 사냥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럼 여러 사람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 옆에 토끼가 지나가.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내가 이 토끼를 잡을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사슴 잡는 걸 포기하고 토끼만 잡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개별적으로는 내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해서 야 내가 투표하는 게 뭐 그렇게 합리적이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가지고 아무도 안 해. 굉장히 낮은 투표율이 나온다. 정말 아무도 투표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져오게 될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이죠. 우리가 같이 네. 책임져야 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일단 투표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일단 네, 여러모로 따져보니까 일단 투표를 하는 게 훨씬 낫더라. 이게 사실 최악이든 대부분의, 차악이든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예. 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제 투표를 해야 실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투표하는 연령층, 집단 이런 걸 들여다보기 때문에 네. 그쪽을 들여다보게 돼요. 왜냐 정치인은 자기한테 투표 안 하는 집단에게 절대 어떤 이익도 돌려주지 않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왜? 네. 일단 당선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시민과 비시민을 가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투표권이에요. 저희들이 진짜 뭐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뭐 개방해서 이것도 주고 이런 권리도 주고 저런 권리도 준다고 해도 여간에서 진짜 마지막까지 주지 않는 권리가 투표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표권 자체가 어떤 한 공동체에 속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의 권리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투표권이 있다는 게 자유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뭐 공적인 장에 나가서 목소리 낼 수 있지만 이게 제도로 사실은 반영이 안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던지는 한 표는 정말 그게 이제 실제로 제도에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은 내 한 표가 뭐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투표, 선거만큼 명확하게 누가 얼만큼을 지지한다는 게 숫자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표를 하시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뭐 이 이몬 버틀러도 얘기하셨지만 또 우리 김한권 선생님의 전공은 또 한나 아렌트 아닙니까? 이관우 선생님은 이몬 버틀러를 얘기하셨지만 네. 뭐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전체주의 기원 같은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전체주의 들여다보면 히틀러가 찍어 눌렀던 게 아니다. 밑에 사람들이 다 지지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게 뭐 위에서 찍어 눌러서 만들어진 체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뭐 이 권력 교체해봤자 뭐하냐 뭐 우리 투표해봤자 뭐하냐 하지만 실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권력 교체를 당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엄청난 뭐랄까 동기가 되죠. 데미지가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 불 들어왔어요. 예, 불 들어왔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가끔씩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 근데 뽑을 사람이 없어. 뭐 차악이나 최악이나 너무 뽑을 사람이 없고 실제로 여야도 보면 서로 심판해야겠다는 정치 프레임만 하고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을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건지 아니면 선거철 때 외국에 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해요. 네, 공약을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가 없다라는 게 우리 하늘TV의 또 결론이었는데 저는 유럽에 있었으니까 막 그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특히나 포퓰리즘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그런 분위기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뭐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주요한 아니 그런 나라에서도 저렇게 포퓰리즘 정당이 많은 득표를 한단 말이야. 구정당이 네, 극우 정당이 네, 북유럽이나 남유럽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굳건한 어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 에서도 지금 뭐 극우 정당들이 이제 상당히 득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적지 않은데 그다음에 또 후보들 개개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나라도요 후보들 개개인을 살펴보면 뭐 지금 논란이 있는 후보들이 많지만 괜찮은 분들도 많아요. 예, 괜찮은 분들도 많고 근데 우리가 너무 좀 정치 수준이 낮다 선거 때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정당 민주주의의 수준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의 수준은 고만고만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자기 정당에서 잘 걸러주느냐. 네, 걸러주느냐. 그다음에 정당 간의 관계에서 그것들을 얼마나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수준으로 경쟁의 어떤 틀을 만들어 나가느냐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너무 수준이 낮은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당들의 문제가 좀 상당히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심판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야당을 심판해 주세요, 여당을 심판해 주세요. 네, 갑자기 뭐 이제 정권 심판론에 맞서는 2조 심판론, 2조 심판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심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심판이란 말은 너무 무섭거든요. 무서운 말이다. 네,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서 좀 오염되고 과잉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들을 좀 언론에서도 더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프레임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표현 안 쓰고요.
중간평가다. 평가. 예, 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다. 만약에 그 정부를 얘기하고 싶으면 아니면 견제. 뭐 견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발목 잡기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표현도 종종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서로 심판을 뭘 그렇게 심판을 합니까 우리가? 네. 그리고 더 문제가 더 심판할 자격이 별로 없어. 심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네. 심판을 말할 아니, 자격이 자격이 별로 없다. 없어요. 사실은 네. 지금 그 전까지 가장 최근까지 추세를 보더라도 비호감 대선 다음에 비호감 총선의 연장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네, 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 비호감 대선 총선이란 말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뭐 후보자들에 대한 저기가 아니고 유권자들이 내가 이 정당이나 이 후보를 지지해서 이 당을 찍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보다는 저쪽 당이나 저쪽 후보가 싫어서 내가 이걸 할 수 없이 찍는 거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총선도 사실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 수준에서 저쪽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좀 창피한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스스로가 우리가 좀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선거를 보면은 야당은 우리가 대안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에서 만약에 국정 지지율이 낮거나 한다면 저희가 쇄신하고 반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좀 정상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서로 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 스스로도 이게 비호감 선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프레임 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으면서 상대를 비판해가지고 이제 표를 얻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찍을 후보가 없고 정당의 이거 공약들을 보면 화가 날 정도고 그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안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네. 것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심판이라는 말도 아까 되게 무서운 말이다 사실은 알고 보면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이제 결정이 나면 처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아, 그렇죠.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처벌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처벌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뭔가 우리가 견제한다 이런 거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누구를 처벌한다 그런 개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좀 적대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말들 안에 알게 모르게 혐오도 숨어 있고, 그래서 내가 저희네들 반드시 쫓아내고야 말겠어 뭐 이런 식의 마음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절멸의 어떤 그쵸. 희망이 들어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좀 피해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늘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제 저희들 시민분들이, 저는 이제 어디 강의가 뭐 우리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너무 과몰입하지도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과몰입하게 되면 이게 언어가 거칠어지고,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쪽에 항상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이걸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평가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견제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뭔가 행위를 하면, 우리가 뭔가 투표를 하면 훨씬 더 건강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를 약간 한일전에 빗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매 선거 때마다 약간 있기는 있죠. 네. 아마 지금 댓글에도 올라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선거나 정치라는 거는 특히나 민주주의에서는 이기고 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우리의 않다. 잠정적인 어떤 맞아요. 임기가 정해진 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보고, 그다음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또 잘못하면 교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민주주의에서의 정치인데, 그래서 잘해봐야 이기고 지는 건데, 그게 올림픽도 4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바뀌는 거고. 근데 이게 무슨 살고 죽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영원히 이렇게 뭘 제거하고 이런 일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적이 되는 거죠. 적.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경쟁자가 있는 거지 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 그 선거 결과들로 보여지는 정치 현실 자체는 네. 사실 그렇게 경쟁자로서의 상대를 인정한다기보다 적으로서 상대를 인정해왔던 걸 많이 보게 되고, 그 정치의 결과로 사실은 또 시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좀 사고를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좀 들거든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유권자들까지 거기에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이제 정치가 말 그대로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상대를 절멸하기 위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를 지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런 세력은 우리나라에서 절대 존재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벌써 이미 민주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좀 위험해, 아니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민주주의의 생각이죠. 네. 네, 그럼 전 여기서 저질스러운 질문을 던져볼게요. 선생님들은 그러면 대표를 뽑을 때 기준이
있으세요? 난 이걸로 보고 판단해. 어떤 가이드라인. 우리가 이제 그 선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뭐 두세 가지 역할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대표를 뽑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정치적 대표를 뽑는 거고요.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표를 뽑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체로 합의해 놓은 그런 이제 이론적인 저기는 있어요. 그래서 대표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의 대표라고 인정할 만한 좀 권위가 있으면 맞아요. 좋겠다. 네, 이건 사람들의 보편적인 어떤 생각이 그 사람 너무 품위가 없어. 네, 나를 이러면 대표한 사람인데. 네, 나를 네. 대표하는 사람이 너무 품위가 없어. 이것도 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우리 지역이나 우리 나라나 아니면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을 좀 대표할 만한 그런 상징성이 있어. 지금 우리 비례대표 후보들 그런 분들이 있죠. 그쵸. 난 네. 어느 어디 네. 출신 이런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적인 자질로 보면은 저 사람이 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최근에 이제 더 이게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 첫 번째는 저 사람이 나의 준거 집단과 얼마나 가까운가.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에서는 대체로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생활 수준이나 소득이나 뭐 여러 가지 학력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구 사회학적인 어떤 네. 특성이 있는데 저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잘 대표할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얘기들 우리가 그럴 때 할 줄 쥐들의 대표가 고양이이어서는 좀 곤란하다. 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말 그대로 뭐냐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어느 정도 묘사적 친밀성이 있는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상징성을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standing for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상징하는 건데 저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건 참 좋아. 저 사람이 우리 지역을 잘 상징하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실질이 자기 품만 잡고 다녀. 네. 그러니까 실질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acting for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액션을 하느냐.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저 사람 참 멋있어 보이는데 속빈 강정인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일 열심히 안 해. 네. 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중요하게 되는 건 반응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얘기했을 때.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고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 무조건 다 들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왜 그러냐면 이라고 설명을 좀 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의견이 많으면 일단 들어주려고 하거나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전세 사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경우에 아니면 우리 지역구 후보자들 중에 예를 들면 현역 의원이 있다라고 하면 평소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와서 잘 귀를 기울여주는 반응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평가의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한 6가지 정도 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대표를 뽑을 때 중요한 기준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중에서도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반응성이면 게 반응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아니면 뭐 나하고의 어떤 유사성 집단적 유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그런 건 괜찮고 어차피 국회의원은 좀 이렇게 좀 품이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 네, 뭐 그런 사람이 좋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역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낫다. 이러면은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뭐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1인 2표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지역구에서 인물을 뽑고 또 하나는 정당을 선택하잖아요. 비례대표. 예, 비례대표로 선택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선택지가 생각해 보면 2개가 있는 건데 그 선택지 2개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정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권력 구도를 맞추는데 견제하는데 이런 데도 상당히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당 투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지지도가 드러나는 셈이잖아요. 가치와 지향이 얼마만큼 그쵸. 사람들이 사실 예. 동의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비례대표의 그 득표수라고 하는 거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비례대표의 득표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소선거구제가 말해주는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되게 의미 있는 부분. 왜 소선거구제는 근본적으로 과다대표나 과소대표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사실 몇 표 차이 안 나는데 막 상대방이 막 몇십 석씩 더 가져가는 게 이 소선거구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당 투표는 정말 사람들이 어느 정당을 얼마나 지지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지역 투표와 정당 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건가를 그 기준을 나름 한 번씩 세워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를 국민들이 뽑아서 이 대표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뭐 정책이나 나란 일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대의민주주의가 과연 최선의 정치제도일까라는 그런 의문도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껏 뽑아놨더니 국민 대변 안 하고 뭐 자신의 이익이나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의원들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존재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선의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최선인가? 그러니까 최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겠죠. 아무튼 근데 정치학자들 분들이 두 분 계시니까 최선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본질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한국 사람들 또 이 열정적인 한국 사람들 거리로 나가서 정권을 바꿔본 경험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더 약간 좀 대의제에 좀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주제로 이제 뭐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제가 바꾸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는 말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 제가 썼던 논문이나 책에서는 대표민주주의라는 말을 대표합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왜냐면, 아니라 대표민주주의다. 대의의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그 대의란 말이 사실 일본 번역어고요. 이 단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대민의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민의정. 그러니까 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의논한다. 대민의정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일본에서 썼는데 그 뜻이 제가 보기에는 레프렌테이션을 그렇게 충분하게 잘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뜻이 좀 좋지 않아. 왜냐하면 백성을 대신해서 정치를 의논하는 역할이라고 봤던 것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우리로 따지면 말 그대로 선비들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의 어떤 대신해서 정치를 논한다라고 하는 정도가 이제 아마 그 당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표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게 그 고종 때 처음 그렇게 번역할 때 나오거든요. 대의라는 게. 대의. 그다음에 그 최초의 그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의 첫 국회의원들을 다 뭐라고 불렀냐면 대의사라고 불렀어요. 선비사자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 대의사라고 불러서 우리나라도 그때 이 1900년 전후에 여러 문서들을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그 상해 임시정부 그때 안창호 선생이 대의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게 이제 동아에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던 번역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의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때하고 좀 역사적인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원래 그래서 우리말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좀 당황스러운 표현이 대의하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가 있어요. 동사로. 그건 우리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시의 뜻을 대의하겠다라는 말은 없는 말이다. 그런 말은 없죠. 예. 근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 대의한다라는 말은. 그래서 대표한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표를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선출하거나 또 그 사람을 견제하거나 또 우리가 뭔가 의견을 내면 그 사람이 와서 반응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갈아치운다든지 대표에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들어있는데 대의한다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권위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우리가 대의라는 말을 별로 안 쓰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대표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대표한다는 동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민주주의하고 좀 충돌하지 않느냐. 민주주의와 결합되는 거의 모든 그 수식어들이 다 충돌합니다. 대의라는 게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예, 대표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와 민주는 서로 대립하니까 이 둘을 분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다음에 그럼 대표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대표의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뭘 대표하느냐예요. 무엇을 대표하느냐. 누구를 대표하냐는 대충 정해져 있어요.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 대표예요. 무엇을 대표하냐라고 보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들이 경제 문제, 환율, 외교, 안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내가 직접 내 의지와 내가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은 것으로 매일매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개인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을 했는데 공동체 전체로 보니까 나중에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잘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대표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요구하시는 거는 이렇게 외교나 안보가 튼튼한 나라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장 눈앞에서 세금 내기 싫어요? 그럼 깎아드릴게. 네. 지금 뭐, 나오는 어떤 정책들이 그렇게 약간 네. 굉장히 반응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아니면 뭐 이런 세금 뭐 이러면 최근에 보니까 무슨 금융 관련한 소득을 깎아주는, 예, 그걸 깎아주겠다. 아니면은 뭐 당장 정부에서 얼마씩 돈을 주면 좋겠다. 이런 게 결과적으로 그런 포퓰리스트적인 정책들이 많아졌을 때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었나? 내가 이익과 의지에 반해 비교해서 봤을 때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해주고 국민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잘 뽑는 게 좋은 대표고 이런 좋은 대표들이 뽑힌다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대표제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예. 네. 아니 뭐 지금 이제 이건우 박사님 자기 전공이 나오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들으셨는데요. 평소 때 우리가 이제 대표자 뽑아도 못한 다음에 완전히 그 정치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못하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망자 민주주의라고. 도망자 민주주의. 도망자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그게 결국은 대표 뽑아놓은 다음에 우리는 뭐 정치에 별로 관심도 안 갖고 참여도 안 하고 그런 현상을 좀 이르는 말이에요. 이제 또 그렇게 이렇게 또 도망자 민주주의만 있으면 되는데 또 한편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정치가 어느 순간에 가열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물러나 있거든요. 그중에 소수 일부들이 과열되기 시작해요. 그 댓글처럼. 예. 콜로세움에서 이제 이렇게 네. 이제 글래디에이터들이 싸우고 우리는 소리 지르고 죽여라 살려라. 그러면 그 과열되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정치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과몰입도 문제고 너무 어떻게 보면 정치를 외면하는 것도 문제다. 다 맡겨놓고 이제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문제죠. 내가 펴줬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거리를 잘 유지하는가가 나를 대표하는 제 어떻게 보면 수단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것들은 명확하게 뭐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사실 투표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어떤 수단 중에 하나다라는 거. 사실 저희가 이제 정치하는 인간에서 1화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적의 개념으로 이 정치를 상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계속 해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또 혐오라는 단어와 또 뗄 수 없는 이 관계가 된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선거 국면에 또 되게 도드라지게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 참 어쨌든 뭐 이제 이한우 PD가 민주주의 자체가 그런 문제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아까는 이제 대표제가 문제였는데 이제 대표제가 문제였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한우 PD 어떤 질문 중에 하나였었는데 불 들어왔네요. 네. 아니, 너무 뭐 혐오하고 저거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용해 주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위험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회가 만들고 방금 전에는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직접 하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문제가 아닌가. 민주주의 이거 맞는 최선이야? 이런 생각을 더 들릴 수밖에 없네요. 민주주의 그 자체가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그 자체가 문제다. 의견이 통일이 안 돼. 의견 통일돼야 됩니까?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우리 김학원 선생님 전공 쪽에 더 가까울 텐데 제가 그냥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민주주의가 아닌 것의 반대는 아마도 그리스에서 난 이제 그 철학자들의 통치겠죠. 이제 뛰어난 자들의 통치. 철권 통치. 네, 철인 정치. 철권 통치를 나. 철자가 좀 다른 정치. 근데 어쨌든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 다스려 주는 것. 이게 아마 민주주의하고 반대되는 체제일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는 아니야. 우리가 좀 더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직접 할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그런 것이죠. 저는 아마 이런 종류의 통치가 가능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자율성을 갖고 싶어 하죠.
네, 자율성을 갖고 싶어하고 설령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옆에서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설명할 때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막 공부하려고 할 때 꼭 엄마가 얘기해요. 공부하라고. 맞아요. 네. 그럼 하기 싫지. 그러면 하기 싫어요. 네. 내가 지금 딱 한 30초만 있다가 공부하려고 지금 놀다가 그래 내가 게임하다가 딱 냉장고 한 번만 열어보고 하려고 그러는 네. 근데 딱 그 순간에 공부 좀 해. 정말 그 순간 이제 그러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참 신기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게 인간이. 근데 그게 교육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네, 제가 지금 뭐 저희 우리 집에서 키우는 그런 저기도 하나 있지만 이걸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래. 네. 약간 본성에 가깝다. 본성에 가깝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본성이다. 인간의 아주 강력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해요. 우리가 또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좀 젊었을 때 누가 옆에서 자꾸 충고하면 싫죠. 설령 잘못되더라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중에 책임지면 되잖아. 라고 내가 얘기하는 망하는 거잖아.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욕구가 사실은 인간을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창의성을 발현할 수 없고 주체성을 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욕망을 가지지 않은 존재라면 철인 통치를 저는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숭고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것이 인간다움이죠. 그것이 인간다움이죠. 설령 조금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그리고 스스로 사실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어야 또 실행도 잘해요. 네, 현대 민주주의의 효율성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독재나 전체주의처럼 더 탁월한 자들이 딱 결론 내려서 실행시키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행태주의 정치학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해 봤더니 인간들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천을 안 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이건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좋은 결론이 나오면 좋고 또 이제 더 우리가 아니더라도. 뭐 아름다운 과정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진흙탕 속에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괴롭다. 진짜 괴로워. 네. 그런데 내가 여기 잠깐 그 길을 가기 싫어서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뒤에서 금방 사자나 호랑이가 쫓아와요. 근데 이 비탈길을 미끄러지는 비탈길을 심지어 혼자 가면 절대 못 올라가요. 계속 미끄러지니까. 그럼 어떻게? 여럿이 손잡고 앞뒤에서 끌고 밀고 해가지고 근데 두 발짝 가다 미끄러지고 철퍼덕 엎드려서 얼굴이 막 처박히기도 하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이 비탈길을 올라가다 보면 저 밑에 있는 것보다는 돌아보니까 풍경도 보이고. 가끔 비도 멈추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면 그래 저 밑에 있을 때보다 우리가 훨씬 낫네. 좀 고생했지만 잘했다.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사실 민주주의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표현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드는 비유는 애 키우고 결혼해서 애 키우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그 공동생활이 갖고 오는 어떤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을 비유하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 좋은 정치라고 하는 거, 좋다라는 것과 뭔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이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이 과정이 있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있다 보고 있게 되고 민주주의가 나빠질 수도 있고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약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저는 항상 민주주의가 두 양가적인 측면을 정말 거의 다 모든 것이 양가적인 측면이 있지만 민주주의만큼 약간 모험을 하면서 가는 체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험하는 체제거든요. 왜냐? 민주주의는 서로가 각자가 내는 목소리를 거의 다 인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목소리들 이익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뭐가 그래 민주주의 알고 보면 다수결 아니야? 그렇죠. 다수결로 되게 많이 또 요약이 되죠. 그렇죠. 다수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근데 사실 다수결은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민주주의만 쓰던 결정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옛날에 독재 체제도 있었어요. 자기 그 부하들 중에 몇 명한테 야 니네들 중에 다수가 손 들어봐.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법도 있었고 어느 정체나 결정을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근데 민주주의 특이성은 뭐냐면 그걸 모든 사람한테 다 물었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서 그걸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다수결이라는 것들이 그 안에서의 다른 의미를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봤다라는 거 정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그 다수결의 결정이 옳으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또. 그리고 되게 또 투표 같은 구조가 생각보다 폭력적인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 이기면 갑자기 내가 모든 권력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다 무시해버리고 이 선거에서 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엉터리였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갑자기 내 의지가 국가의 의지의 100%가 돼버려요. 내가 이긴 사람들의 의지가. 근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선거만큼 명확하게 몇 퍼센트가 찬성하고 몇 퍼센트가 반대하는지 몇 퍼센트가 다른 생각을 하는지 보여주는 이 제도도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선거 결과가 끝나고 나면 내가 47대 46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내가 47을 이겼으니까 이제부터 100을 다 가져야지가 아니라 정말 46이 저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예. 정부가 지난 2년간 왜 이렇게 실패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다라는 사실을 좀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요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고 다만 거기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결정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숫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쪽으로 일단 정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더 좋은 정치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본성에 제일 잘 맞아요. 이 제도가. 근데 거기서 인간 본성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체제라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여러 의사결정 수단 중에 하나고 다수결을 결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합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는 훨씬 바람직한 경우가 많아요. 많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의 생각을 다 들어보자는 거예요. 네. 그것이 비효율적이더라도. 그것이 비효율적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예요.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가 들어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비슷하네. 그러면 뭐 표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 결정하면 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럼 바로 표결할까요? 아니죠. 그건 민주주의하고 좀 다른 또 다른 거예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너무 다른 생각들을 좀 좁혀보자. 우리가 타협점이 있지 않을까? 이게 민주적인 태도지. 거기서 이게 빨리 그러면 표결을 결정하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지금 사실은 나빠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0.7% 이긴 사람이 마치 100대 0으로 이긴 것처럼 하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 그러니까 지금 뭐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반대 방향인 거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0.7% 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 사람이 이긴 쪽에 대해서 일단 좀 얘기를 들어주자고 합의했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 합의의 정신이죠. 이기고 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러면 어쨌든 승자로서의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민주주의에서 정치가 나빠진 거고 아까 처음 질문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를 못 믿겠어요. 근데 그것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주의의 방향과는 좀 다른 것이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결해서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부를 텐데 사실 저는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료 시민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시면서 약간 좀 오염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그럼 시민은 누구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다 시민인가?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앞서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체 일단 시민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민을 저희들이 이제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이게
사실은 고대 아테네에서 나온 개념이죠.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고대 그리스로 돌이켜보면 원래 도시를 폴리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리고 시민들을 뭐라고 불렀냐? 폴리티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심지어 문명은 뭐라고 불렀느냐? 폴리티스모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화가 정치하는 색인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민이란 뭐냐? 저는 이제 저희들 제목도 그렇죠. 김만군의 정치하는 인간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PD님들이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시민이라는 뜻이 정치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문명화된 인간이라는 뜻에 상당히 가깝고요. 이걸 상상한 게 200년 정도도 안 되는 역사예요. 제대로 그 생각해보면. 200년 정도의 이야기를 이번에 네. 아테네에서 네. 시작한 이야기를 이제 네. 200년 후로 200년 전으로 네, 김만곤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그 본질적인 그런 부분을 잘 얘기해 주셨고 거기에 제가 하나 추가한다면 고대 그리스에서 그러면 아테네에서 이렇게 그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 이디오테스라고 불렀어요. 이디오테스. 우리 영어 단어 비슷한 거 있어요. 이디엇. 바보. 멍. 그 어원이 그거예요. 바보 멍충이.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의 사적인 어떤 일에만 관심이 있어. 그 사람이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돈 버는 거, 자기 개인적인 취미 뭐 이런 거에만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 이런 거에만 관심이 이디오테스야. 네. 멍청한 애들이야. 네, 네. 뭐가 중요한지는 몰라.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이런 저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고, 근데 또 그 뭐 기원전 한 400년, 500, 이 정도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민주주의 그 아테네 민주주의가 멈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사실은 재발견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뭐 간혹 이제 중간 중간에 뭐 그 이탈리아에서 좀 발견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 지나가고, 예, 지나가고 간혹 있어요. 네, 그 어느 정도로 유럽에서도 사라졌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이때 그런 거는 전설 속의 책이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 쪽에 가보니까 그 책이 도서관에 있다는 거예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는 야 1500년 전에 없어. 그건 전설 속의 얘기인데 가서 보니까 책이 있어. 책을 봤어. 거기 데모크라시라는 단어가 나와. 예. 그러니까 이제 영어식으로 제가 얘기한 거죠.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데모크라시는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왕이 다스리는 통치가 있고 귀족들이 다스리는 통치가 있는데 세 번째 거는 이해가 안 된다. 아, 요거는 전설이었겠다. 예. 어떻게 데모스가 통치를 해? 이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사실은 거기서 생각했던 사람들의 데모스는 뭐냐면 무지하고 무능하고 스스로 절제할 줄 모르고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크라트가 돼? 통치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전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설의 책을 발견했는데 전설의 통치제도가 있어. 근데 그래서 그 데모스가 사실 이제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데모스가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데모스라 하면 대중, 예, 군중, 대중 이런 사람들 통치하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 통치할 수 있느냐? 시티즌을 통치할 수가 있어요. 예, 시티즌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아까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해서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거. 그게 시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시민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대 시민혁명 한 200년쯤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 그 근대 시민혁명이라는 얘기는 그 과정을 혁명을 거치면서 데모스가 시티즌이 된 거예요. 군중이 시민이 된 거죠. 이 시민들이 이제 전설처럼 전설을 말 그대로 전설을 재현해낸 거예요. 그렇죠. 전설로 두지 않고 전설로 두지 않고 전설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재현해낸 것이 그러니까 시민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것이 그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의 영향 속에서 지금 우리도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시민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냐면 정치적 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문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죠. 거기에 그 원래 제목은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인간과 시민의 권리라고 나눠져 있어요. 예. 원어에서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구분해 있어요.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인간적으로 가져야 될 권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을 해놓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권리는 인간이라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인권들인데 그건 뭐에 가깝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데모스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 데모스가 다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시민을 분리했어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는 뭐겠어요? 정치에 참여할 정치 권리예요. 참여.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 놨죠. 근데 이 두 개의 간격이 쭉 좁혀져서 통일되는 역사가 그 200년의 역사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이걸 줄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투표권에서 재산이나 없는 사람에게 주고 피부색이나 이런 것들을 줄인다든지 또 더 심지어는 뭐냐면 투표일 날 우리가 쉬는 거, 공휴일 하는 거. 네. 그것도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투표일 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외국민분들이 대단한 네. 것 중에 하나가 그 그 나라에서 쉬지도 휴일이 아닌 못하는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6시간, 7시간 차 몰고 가야 되는 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선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시민혁명 이후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끊임없이 줄이려고 한 거죠. 모든 인간이 시민으로서의 그 정치적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노력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해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선거법을 좀 더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권리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시민적 권리고 우리가 그거를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표해라. 안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만든 모든 정체는 다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정체 중에 유일하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게 민주주의예요. 역삼각형으로. 역삼각형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권리와 늘 뭐든지 다 소수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바꾸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인간의 의지로. 아름답잖아. 아름다워. 그럼요. 인간의 예. 본능 때문에 민주주의가 설득되는가요? 그게 여러분 그 혁명이라는 말 들여다보시면 혁명이라는 말이 원래 어원 그대로 보면 별말이 아니에요. 돌고 돈다는 말이잖아요. 레볼루션, 리볼브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근대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혁명이 되게 뛰어났던 혁명은 뭐냐? 이 돌고 도는 혁명 속에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몇 개의 정체가 있고 바뀌는데 혁명이란 그냥 항상 언제나 소수들한테 다수가 우리한테 좀 잘해줘였어요. 그 이전에는. 옛날에는. 네, 그 이전에는.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이 최초로 이걸 끊어내면서 이제 우리가 통치하러 할게. 나서겠어. 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선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언의 결과가 뭐냐? 확장된 투표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행사하러 가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여러분 당연히 주어진 것 같지만 지구의 어느 끝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몇백 년 전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에요. 스위스만 해도 여성에게 투표권이 1971년에 주어집니다. 예,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투표권의 확장의 역사가 이 상당히 진짜 의미 있는 역사고 그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왔던 역사 중에 하나거든요. 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간, 나의 권한을 공적으로 제도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인간, 사실 그런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표권을 꼭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치학이 진짜 아름다운 학문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또 오늘 새삼 깨닫는 날인데 이한우 PD 뭔가 또 이제 깨달은 이한우 PD의 질문. 그러면 이제 투표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럼 시민은 투표 말고도 이게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도 있고 이후에도 사실은 투표 이후에 정치는 계속 되는 거니까. 정치는 계속 돼야 되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여쭈고 싶었어요. 일단은 선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유권자는 뭘 하지? 선거에서 유권자는 투표를 하죠. 네. 그럼 선거에서 시민은 무엇을 하지? 네. 내가 투표권이 없다고 시민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10대 청소년들 중에서도 네. 시민이에요. 그쵸. 네, 시민인데 당장 아직 이제 현행법상 투표권이 없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할 일이 없는가? 그게 아니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내가 도저히 찍을 사람이 없어.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두 개의 표를 행사하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는 내가 찍지만 하나는 내가 못 찍겠어. 도저히 찍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죠. 그럼 내가 투표를 안 했으니까 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말 그대로 투표장에까지 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권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선택을 한 거죠. 의사표현인 거죠. 네, 의사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당 투표를 하러 나오셨던 분들이
지역구는. 지역구에서는 실제로 투표를 얼마나 하셨고 안 하셨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 기존의 큰 정당들이 제대로 된 후보들을 냈는가 어떤 분들이 나는 지역구 투표를 하면 찍을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정당 투표에서 내가 찍고 싶은 정당이 있어서 나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시민적 권리를 행사한 거고요. 선거의 장점은 주기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맞아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너무 넓지 않은 임기가 너무 길지 그렇죠. 않은 길지 않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바빠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갖기 어렵지만 선거라고 하는 제도가 있음으로써 이벤트인 거죠. 우리, 일종의. 예, 일종의 맞아요. 이벤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 이제 우리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시간이야. 평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것, 이거를 보고 투표하는 걸 회고적 투표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앞으로 뭘 하겠다고 약속한 거. 전체 신인들은 회고보다는 전망이 그쵸. 있겠죠. 저 사람이 뭘 하겠다고 하는 거. 근데 과거 경력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말만 이렇게 하고 안 할 것 같아. 이런 것도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아젠다가 뭐야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선거가 없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민생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예를 들면. 양배추 8,000원.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만약에 선거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요? 이거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진짜 대통령이 어려워요. 굳이 마트에 가서 이걸 하나로마트에 들었을까요? 가서 그럴 875원짜리 일이 대파를. 없잖아요. 네. 선거가 그러니까 없으면. 선거가 선거가 없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평소에 저 정당이 어떤 사람들과 정치를 하고 있는가 잘 알기가 어려워요. 네, 우리가 유튜브 좀 통해서 누가 얘기하면 그런가? 라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어떤 정당들에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내놓아가지고 같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샅샅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이벤트인데 하나리트가 거기서 얘기하지만 선거에서 시민이 할 일은 조용히 입 닥치고 있다가 내가 조용히 가서 우리가 비밀 투표하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투표할 때 야 무슨 저기 선거 때 되면 유권자는 조용히 보고 있다가 딱 찍으면 되지. 그것은 유권자가 하는 일이지 시민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민은 뭐냐면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막 이야기해야 돼요. 떠드는 이야기 떠드는 사람. 예, 토킹이에요, 토킹. 말 그대로 떠들고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하고 토론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설득이 안 돼, 그럼 내가 설득도 막 해야 돼. 네, 설득도 물론 싸우면 안 되죠. 네, 설득도 하고. 아니, 뭐 싸울 수도 있죠. 네, 싸울 수도 있지. 뭐 이 친구랑 다시 안 보고 이러면 안 돼. 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예, 뭐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좀 우리 옛날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그때 어떤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시민이 선거 시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조용히 가서 투표만 찍고 오면은 그건 조금 실망스러운 시민이다. 그건 유권자 수준에서 좀 머물러 있다. 내가 주변에 막 떠들고 나는 이번에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왜 큰 정당들이 이런 별로 관심이 없지? 그나마 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막 얘기하고요.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우리 지금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지하철역 같은 데 막 이렇게 들고 막 서 있잖아요. 명함도 주고 인사도 하잖아요. 하고. 지금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 일반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다가옵니까? 지금 가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이번에 우리 후보님의 기후 공약이 참 좋아서 투표하려고 해요. 그러면 보여줘야 된다. 눈에 이 보이게. 국회의원이 자기 임기 내에 반드시 관련한 정책을 합니다. 내 지역구 나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다. 이게 지금 쏙쏙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에 계셨던 분이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잊지를 않아. 아니면 저는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이 어떤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번에 꼭 찍을게요. 라고 얘기해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굉장히 포지티브한 방식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그거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4년 내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 못하면 찝찝해요. 나중에 그거를 내가 못했는데 임기가 다 다가와. 어떡하지 싶은 거죠. 어떡하지? 빨리 해야 되겠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있고 반대로 그러면 당신은 이래저래 하니까 나쁜 정치를 내가 안 찍을 거야. 네, 이러면 좀 역효과예요. 사실 큰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때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참 후보님이 좋은데 기후 공약이 없어서 좀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네. 진짜 꿀팁이네요. 네. 지금 시민들이 할 일이 지금 이 선거 시기에 무지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길에 많이 나서 있을 때 지나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아젠다. 생각하는 아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그거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좀 불만인 경우다라고 아니면 나중에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예, 그 사람이 나중에 떨어졌는데 나중에 그 당에서 평가를 할 때 보니까 야 이번에 그쪽 당이 저는 후보님은 참 좋은데 그쪽 당에서 민생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서 제가 찍기를 좀 주저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야 우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졌잖아. 그래서 졌어. 우리 이거 기록에 남는 쇄신해야 거죠. 돼. 이게 시민이 할 일이다. 선거 시기에. 예. 아니 근데 나쁜 말보다도 사실은 이제 그 당신이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포지티브 관계가 좋은 말은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엄청 잘 들리는 시기일 거다 그쵸. 후보들한테. 제가 그래서 말 안 듣는 옆집 애라고 생각하자. 네, 제가 항상 그래요. 옆집 애 비하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 잘 안 듣는, 근데 애한테 뭐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애라고 그러냐면 애는 잘못할 수 있다니까. 근데 거기 옆집 애한테 대해서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 참 너였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네요. 내 자식한테는 말이 막 나와. 내 자식한테는 말이 막 나와서 안 돼. 근데 옆집 아이기 때문에. 옆집이한테 어떻게 말을 심하게 하겠어요. 옆집한테 너구나. 네가 그렇게 밤에 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얼른 사탕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 잘 안 듣는 옆집 아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 시민들이 정말, 지금 해야 될 일이다. 꿀팁이신데요. 사실 저희들이 흔히 또 시민민주주의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영어로 딜리버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그 속뜻은 뭐냐면 수다 떤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채팅에 그렇죠. 이게 수다 민주주의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그냥 가볍게 해석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민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공사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그 수다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엮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정하는데 여러분 수다 떨면서 멱살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수다 떠시면서 우리가 공공사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하면서 유쾌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이에 또 얼굴 붉히는 일도 있겠지만 멱살은 잡지 마시고 이제 수다 떠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람들과 얽히고 관계를 맺어나가고 그리고 이 수다 떤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니 근데 왜 우리 정치랑 종교 얘기 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말은 되게 시민됨에 굉장히 좀 나쁜 말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종교 얘기 하지 말자고 하지만 종교에서 제일 저는 사실 이렇게 잠깐 얘기 되나요? 전도 같은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도의 방식이 잘못돼서 그래. 내가 신앙이냐. 내가 신앙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뭐겠어요? 그러면 전도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전도를 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으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맞춰서 또 그리고 그 가장 효과적인 게 뭐겠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어야지. 맞아. 예, 내가 그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야 내 말이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야지. 네, 뭐 좀 그 전에 보기에 나쁜 사람은 안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물적인 덕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주 표현이 좀 이렇게 말을 못하겠네. 남이 보기에 별로야. 재수 없고 잘난 척하고 오만방자하고 말 험하고 뭐 입은 바른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평판도 안 좋고 그런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내가 설득을 해. 다른 사람한테. 되겠어요, 그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함부로 하지 말자는 거지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광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왜 그 시민이라는 말이 그 시티하고 관련이 있느냐, 폴리스하고. 서로 가까이 살았어요. 가까이 살아서 예를 들면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야 요즘에 우리 성에 좀 치안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밤에 못 다니겠어. 빨래터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채팅하고. 사실 이게 다 공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살집에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너 그래서 이번에 몇 번 찍을 거야. 이 시민이 하는 중요한 행위예요. 네. 지금 여러분도 댓글에서 시민이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댓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기 뭐 집에 얘기하셔도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저기 저녁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내가 행하러 가야 되니까. 일단 저희는 네. 시민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제가 막 옛날에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생각도 나고 너무 재밌었다. 저는 내가 이래서 정치학을 택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너무 아름다운 학문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두 분 이제 얘기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좀 들었습니다.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 한마디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망건쌤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서는 여러분께 제가 공공선을 좀 생각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가장 이제 정치학에서 많이 쓰이는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유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요. 우리는 그 정치꾼을 대표자로 뽑아서 국회로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가를 뽑아서 보내고 있는가. 근데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건 맞아요.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정치인들이 얼마나 우리의 공공선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우쌤. 네, 김홍 쌤 아름다운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그 신성한 한 표라는 말을 써요. 네,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신성이라는 표현이.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너무 신화화하고 네, 민주주의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반짝거리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더럽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고 정치를 막 혐오하잖아요. 정치 혐오가 사실 나쁜 이유는 인간의 혐오로 금방 가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정치 현상에서 벌어진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이제 물론 좋은 것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너무 나쁜 것들만 있으니까 문제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민주주의도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다. 그래서 나의 이렇게 신성한 한 표를 어떻게 저런 할 수 있느냐?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자체심이. 네, 뭐냐면 내가 인간다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인간으로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명백해요. 뭐 무슨 이게 어떻게 신성한 행위예요. 우리가 가서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어디 가서 내가 할 일을 하듯이 투표 날이 되면 내가 가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표 중에 내가 찍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찍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나의 인간 본성에 맞게 이 시대에 사는 인간으로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하는 일이다. 별일 아니다. 네, 별일 아니다. 신성한 거 아니다. 신성하지 않다. 별일 아니다. 하지만 나는 별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서 한 끼 밥 먹고 어디 차 한 잔 마시고 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신성한 한 표는 아니지만 빡세게 얻은 한 표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빡세게 얻은 한 표 인간답게 쓰자. 네. 이한울 PD는 오늘 무슨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나요? 떠들어라.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래도 저는 20대고 30대인데 약간 정치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를 안 하고 그게 되게 금기시 되는 영역이거든요. 주제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그게 시민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자, 이한울 PD의 주변 분들은 귀에서 피를 흘리고 근데 말씀하실 때 멱살 잡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다라고 하면 수다가 이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된다니까. 전도의 가장 첫 번째 그걸 잘 옳다 생각해보자.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우기면 수다가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수다라고 하셨잖아요. 수다를 떨어라라고 하는데 수다를 떨기 위해서는 그 수다가 떨어질 만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나쁜 방법이 뭐냐? 내가 옳다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 이야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옳다고 우기는 거 듣기 싫잖아요. 계속 그거
참아주면요 결국 어느 날인가 안 해요. 예. 그 우리 집 애도 안 해. 그러니까 참아주면 어느 날인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처음 귀찮으시겠지만 몇 번 참아주세요. 그러면 정말 안 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정치의 시작?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의 예. 시작이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화제 인물과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해왔습니다. 한동훈과 능력주의, 이재명 피습과 증오정치, 윤석열과 네포티즘, 이준석과 우파 포퓰리즘, 사회적 참사와 정치의 책임, 개혁신당으로 보는 제3지대, 정치와 언론, 공천파동과 정당정치, 민생토론회와 관건선거, 비례대표제, 그리고 오늘까지 시민은 무엇인가까지 좀 다뤘는데요. 다뤘던 주제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 엄청난 거랬군요. 언제 이렇게. 근데 이제 총선이 이제 곧 다음 주이기 때문에 일단 요 일종의 이제 시즌을 마무리하는 방송인데요. 오늘이 좀 이 지난 3개월간 사실 고생하셨어요. 맞아요. 원래 매주 방송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 매주 사실 이 발제문도 다 준비해 주시고 좀 고생하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저희 PD님들도 너무 잘 뽑아주셨던 게 이제 우리 시사계 EBS가 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뭐 교육방송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적대하지 않은 방송을 하자. 우리가 서로 교육적인 이야기를 할 때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면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말자. 적대감에 쌓인 비난이 아닌 근거 있는 비판을 하자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번 선거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느 선거가 오던 하나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다음 선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가고 싶었다라는 거. 근데 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유, 하지만 이게 주변에 뭐 도와주셨던 분들은 너무 훌륭하셨어요. 우리 뭐 장희로 기자님 그리고 이하늘 PD, 우리 최한솔 PD, 김세욱 PD 이 모든 이 스태프들이 옆에서 진짜 3달 동안 이거 하는 동안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의 최애 예. 방송. 네. 예. 열심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거 많이 듣는다 안 듣는다를 떠나서 요거를 들으셨던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이제 조금은 뭐 협상과 중재가 가능한 정치, 예, 서로 포용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는 정치, 그리고 우리가 적대 대신에 정말로 경쟁하는 정치의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때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제가 여기 현장에 이래서 그런데요, 바닥에 뭐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하늘 PD 어땠어요? 네. 저는, 네, 의상과 저 안경과 매번 너무 답답하다. 좀 벗어날라 했는데 제 민낯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도 정치를 사실 전 정말 잘 몰랐었고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양한 정치 제도랑 역사랑 이런 걸 배우면서 되게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얘기할 수 있구나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하늘 PD가 제일 열심히 공부하지 맞아요. 않았을까 네, 이 엄청 방송을 공부 많이 준비하면서. 했어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자료 좀 조사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이하늘 PD가 다 조사해 줬어요. 너무 감사한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네. 예. 만권 선생님이 진짜 너무나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저희 열심히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훈훈하고 아름답다. 아름답죠? 오늘 어떠셨어요, 하늘 쌤? 네? 아니 뭐 오늘 제가 정치 얘기 어디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최근 몇 년 동안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너무 현안만 하고 네.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 정치한 인간이라는 방송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현안 중요한데 네. 현안 이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짚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네.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그런 장을 좀 만들고 싶었다도 있었거든요. 김만권 선생님 뭐 책을 10,000권 가까이 이제 쓰시는 거지만 아까 이제 혐오 정치, 네. 정치 혐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 정치를 옹호함이라는 책을 번역했는데 그쵸. 거기 사실 그 핵심은 뭐냐면 정치와 정치 아닌 것들을 좀 구분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뭐 정치 유튜브 채널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가 아니고 가십. 그냥 가십이에요. 정치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십을 가지고 막 얘기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단인데 권력투쟁. 예, 뭐 무슨 윤한 갈등이라든지 무슨 뭐 여야 간의 뭐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다 사실은 권력투쟁이지 정치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는 가능한데 혐오 정치라는 말은 그쵸. 그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이에요. 정치는 혐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김홍준 말씀하신 대로 적과 싸우는 것은 전쟁이지 정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죽하면 전쟁 정치란 말까지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오랜만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가십과 권력투쟁을 넘어서서 우리가 원래 우리가 찾고 있었던 그 정치, 선거 때 우리가 해야 될 유권자들과 시민들이 해야 될 정치,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지금 저희 PD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이다. 정치와 정치 아닌 것을 구분하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한우 PD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4월 10일에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시사인과 경향TV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이 함께 개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빅텐트는 없지만 저희가 그래서 좀 답답해서 차려봤습니다. 이른바 2024 총선 빅텐트. 네, 그 약간 험불하게 저희의 어떤 정체성에 맞게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도 좀 같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 마지막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